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랜만에 저희 프로그램 나오신 예, 것 그렇게 같아요. 됐네요. 예. 자, 배지가 안 보이네요. 근데 배지를 안 달고 다니십니까? 그게 배지라는 게 이게 뭐 자석으로 이게 부착하게 돼 있는데요. 네. 자석이 이게 굉장히 강력한 자석이라 가지고 옷 어디 잠깐 의자에 걸어놓고 다시 이렇게 옷걸이 빼고 이러다가 옷걸이에 붙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몇 좀 번씩 불편해요. 몇 번 시겁했습니다. 잃어버리고 그래가지고 그냥 안 하고 다닙니다. 안 하고. 아이고 뭐 예. 얼굴만 보면 다 아시니까 얼굴이 배지니까요. 네. 자, 22대 국회 임기 시작하고 이제 처음 저희 뉴스레터 K 처음 나오셨는데 예. 초선 의원으로 의정 활동 시작하신 지 2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자, 국회의원이 내 적성에 맞는다. O 혹은 X. 뭐 해보니까 뭐 제가 사실 국회 안에서는 네. 그 본회의장 빼고는 다 들어갈 수 있는 위치였거든요. 네. 당대표 하면은. 예, 그래서 뭐 새로운 지점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한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됐다는 거는 많은 책임감을 느끼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하는 거는 저는 좋고, 제가 그 동탄 주민들이 저를 40일 만에 동탄에 간지 40일 뽑아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동탄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할게요. 예. 얼마 전에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국회의원 월급 992만 2천 원 공개했습니다. 이거 예. 세후죠. 뭐 원천 징수 된 다음이겠죠. 그러니까 예, 예. 저기 이게 어쨌든 통장에 찍힌 돈. 예. 오, 상당히 많네요. 그러니까 세 전까지 하면은 국회의원이 모든 게 차관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차관급 대우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우고. 자, 그리고 동탄에 있는 자택 공개하셨어요. 예. 근데 동탄에서 계속 출퇴근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동탄 사는 지역구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하게 될 겁니다. 예컨대 서울까지 출퇴근하는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죠? 예.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좀 이런 애로점이 있구나. 이런 것도 좀 느끼게 됩니까? 당장 지금 동탄에 제가 사는 지역은 동탄에서도 가장 이제 구석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이긴 한데 교통 편의가 아직까지 확충 안 돼가지고 네. 제가 거기에 뭐 제가 사는 지역으로 광역버스 노선도 연장해서 가져오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제 스스로 동탄에서도 보면 소위 이번에 롯데캐슬 때문에 유명해진 네. 동탄역 인근과 그 밑에 소위 남동탄이라고 하는 지역, 또 신주거 지역이라고 하는 이런 지역들의 그 정주 여건이 많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간극을 좀 없애기 위해 가지고 좀 노력하겠습니다. 동탄이 이게 젊은 인구들이 많이 유입되고 좀 팽창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출산율이 거기 뭐 산부인과가 잘 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출산율도 그렇죠. 꽤 있나 봐요. 그 아이들이 보통 한 집에 둘, 셋씩 있는 집이 많고요. 네네. 네, 그래서 아이들 키우는 입장에서는 정말 살기 좋은 곳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과밀이 생겨서 계속 학교를 지어야 되는 전국의 유일한 동네일 겁니다 아마. 아, 그 정도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 증설 민원 같은 게 굉장히 많고, 그래서 만약에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수도권에 생활하실 생각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동탄을 한번 들려 보십시오. 예. 보면은 특히 주말에 들려 보시면은 얼마나 아이 키우기 좋고 또 이게 도시가 신도시가 잘 정비되어 있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이제 의원님 지금 예. 기사 딸린 차 안 타고 다니시죠? 예. 대중교통 타고 다니십니까? 그렇죠. 이게 되게 제가 타고 다니는 버스가 비싼 버스입니다. 4억 그래요? 5천짜리 외제차 2층 버스. 그 얼마입니까? 한 번 타는데? 2,800원이죠, 저희. 되게 좋은 차를 싸게 타시는군요. 그렇죠. 저희 동탄은 이제 광역버스도 과밀이라서 2층 버스 투입하는 버스들이 있거든요. 4억 5천짜리요? 그게 4억 5천입니다. 거의 그게. 마으바우 그 어떤 모델보다 더 비싸네요. 비싼 차 타고 다닙니다. 요즘. 자, 지하철에서 이준석 의원님이 네. 꿀잠 자는 사진이 찍힌 적도 있습니다. 예. 하나 여쭤볼게요. 네. 이제 예를 들어서 기사 있는 차 타고 다니면 네. 예를 들어 장관들한테도 이게 차를 주는 이유가 네. 거기서 업무를 사실 보라고 이제 하는 건데 예, 예. 이게 뭐라 그럴까 저 대중교통 타고 다니시는 뭐 취지를 할까 뭐 그런 것도 예. 아주 신선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예. 거기서 뭐 막 함부로 전화하고 이러기도 쉽지 않고 예. 약간 시간 손실이랄까 이런 좀 차질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뭐 사실 원래 국회의원에게 뭐 관용차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그건 아니고요. 네네. 그리고 또 기사를 배정한다, 그건 아니고요. 네. 뭐냐면 9명의 보좌진을 들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운전만 하라고 이제 수행 겸 기사로 두는 겁니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네네. 저는
뭐 저희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정책보좌관 하나 더 드는 게 낫다. 그 예를 정책 들어서. 연구를 해가지고 예. 사실상 일을 좀 더 하는 게 그런 방향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안 쓰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 지금까지는 뭐 잘한 판단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 없다고 예.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예. 자, 뭐 사실은 뭐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서도 연락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자, 국회 과방위 소속이시니까 관련 이슈 이제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 조금 전에 한 4시 반쯤 통과했습니다. 예. 찬성 186, 반대 1, 무효 1. 반대 1이 누굽니까? 뭐 이제 끝났으니까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공개적으로 반대한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 무효 하나는 의도는 찬성이셨던 것 같은데 네. 그 뭐 약간 실수성이에요. 잉크가 좀 번진 것 같이 이게 갸 비슷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국회 내부 규정상 그거는 무효표 처리가 된 건데요. 그 사실 저만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 아니 같습니다. 아까 그 검표하는데 예. 계속 뭐 이렇게 의견도 내시더라고요. 예, 예. 그게 그 무효표 이 번진 것 때문에 그러셨나 예, 보죠. 그런 것 때문에 좀 그랬고요. 네. 제가 어쩌다 보니 그 검표위원 최다 횟수 기록 세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은 원래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면은 양당에서 이제 이렇게 검표위원들을 내게 돼 있는데요. 예. 국민의힘이 안 오니까 이제 비교섭 단체인 저희가 자꾸 이제 검표위를 가게 되는 그게 거거든요. 자주 하시는군요 요즘. 그래서 저 지금 국회 개헌하고 한 8번 했습니다. 이제 거의. 오 예. 무슨 약간 표창장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러시군요. 예. 자 유일한 반대표 이제 이준석 의원님이 이제 던지셨는데 자 반대하신 그 예를 들어서 이진숙 위원장 탄핵에 반대하신 이유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이제 이진숙 위원장이 뭐 이번에 청문회 하면서 네.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기 때문에 저도 부적격이다 여기도 그런 했어요. 그 얘기 하셨어요. 예. 근데 어쨌든 임명이 되었고 대통령께서 강행 임명했고 그럼 탄핵은 어떤 공무원이 자리에서 반헌법적인 행위를 했을 때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진숙 위원장이 아무리 대중적으로 이미지가 안 좋아지고 이렇다 하더라도 그게 바로 탄핵의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직무를 한 지 채 하루가 되기 전에 탄핵안이 제출된 거거든요. 이건 누가 봐도 정치적인 탄핵이다. 그래서 헌재에 갔을 때 저는 이게 이제 보통 보면은 기각, 인용 이게 기각이 이제 헌재가 판단했을 때 보관을 심사했을 때 말이 안 된다 그러면 기각하는 거고 인용은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탄핵하는 건데 네. 각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각하는 애초에 내용을 들여다보기 전에 이건 애초에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내려버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지금 한 행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각하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 보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시간도 별로 안 걸릴 것 같다. 그렇다면 그렇게 되면 완전 법약권은 방신인 겁니다. 그러면. 네, 그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뭐 제가 법률가는 아니지만은 왠지 지금까지 그런 어떤 이진숙 후보자가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법인카드 사용이라는 것들로 약간 밑보인 것과 별개로 직무를 하면서 쌓인 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판단 좀 다르게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그래서 이진숙 후보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는 그런 거는 수사기관에 뭐 법약권이 수사 의뢰하고 이런 건 가능하다 봅니다. 예, 저도 제가 봤을 때 충분히 해명이 안 된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와 별개로 직을 탄핵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저는 성급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대통령실이 이제 탄핵소추 이제 가결이 되니까 네.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태다. 이진숙 위원장은 탄핵 폭주에 맞서서 당당히 헌재 심판 받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약간 옛날에 그 두 전임 네. 위원장과는 달리 좀 한번 가보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이준숙 위원장 입장에서도 예. 지금까지는 탄핵할 때 아까 뭐 김홍일 위원장이나 아니면 이동관 위원장 같은 거 직무를 어느 정도 행한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네. 헌법재판소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너무 빨랐기 때문에 이준석 위원장도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2달간 민주당은 뭐 방통위 또 검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7건 탄핵안 제출했고 특검법 9건 발의했습니다. 예. 자 이러다 보니까 뭐 제2요구권 행사 도돌이표처럼 어디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고요. 자 일단 검사 탄핵 추진 같은 거 이런 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것도 개혁신당에서는 표결에 반대 표결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런 탄핵 남발이라고 하는 것이 네.
물론 이제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식으로 많이 싸우죠. 거부권이 먼저냐 아니면 탄핵이 먼저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냥 도돌이표 돌리고 있는 겁니다. 예. 민생 현안들 논의 못하고 네. 도돌이표 돌리고 있는 거고 지금 필리버스터도 얼마나 감흥이 없는 필리버스터가 계속되고 있습니까? 저는 이거는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님이 사실상 중재안을 마련해가지고 여야에 호소를 했는데 그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여당이 이런 지하에 거절한 꼴이 됐거든요. 저는 그것도 아주 안 좋은 모습이다. 이게 물론 여당은 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부분도 있지만은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입법부의 권위를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뭐 그런 부분이 너무 부족했던 것 같고 또 한동훈 체제가 들어서면서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 전당대회 기간에 했던 많은 말들에 기대를 하는 국민들이 있었어요. 뭐 최상병 특검에 대해 가지고 제3자 추천안을 받아들이겠다라든지 이런 거. 근데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가 식원하는 모양새로 가고 있거든요. 전 이것도 굉장히 실망스럽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에도 그거를 또 변한 게 없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조금 더 한번 네. 지켜보고 그때 가서 저희가 또 한번 평가를 해보고요. 자, 국민의힘으로 가봅니다.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인사가 일단락됐습니다. 정점식 정책위 의장 후임에 TK 중진 4선입니다. 김상원 의원 지명을 했고 이제 의총은 거쳐야 됩니다. 자, 이 어떤 정책위 의장 인선하는 과정이랄까 지금 인선으로서 조금 뭐 그래도 한동훈 후보가 어떻게 모습을 드러낼 것 같은지 앞으로도 안정돼 갈 것 같은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김상훈 의원님은 공무원 출신이고 굉장히 그 당 내에서 많은 분들의 뭐 또 신임을 받고 계신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무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좋게 평가할 겁니다. 개파색이 넓다고 이렇게 평가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과거에는 뭐 유승민계로까지 분류됐던 분이기도 하니까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좋은 인사를 볼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또 이런 게 있습니다. TK 의원 곱하기 공무원 출신이면은 굉장히 그 안정 추구형의 정책을 가져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당이 겪고 있는 작금의 위기 속에서 과연 수도권의 젊은 표심에 소구할 만큼의 파격적인 정책이 나올 것이냐에 대한 기대는 저는 안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필요한 건 변화다. 민심과 당심은 변화다. 이 얘기 한동훈 대표가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부응하기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국민의힘이 전통적으로 기재부 차관 출신 그 의원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뭐 송원석 의원, 예전에 유성걸 의원님, 뭐 거기다 뭐 저 지금 추경호 의원님 뭐 예전에 다 그런 역할 하셨던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정책의 컨트롤 타워를 하실 때는 대부분 그렇게 약간 보수적인 관점에서 정책 운영, 안정 관리. 예, 이 진보 보수 보수가 아니라 방어적, 안정적 운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컨셉이 약간 어긋난 것 같긴 합니다. 네. 이준석 의원님께서는 한때 한 대표 취임 일주일 내에 당내 갈등 본격화할까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당직 인선 문제는 좀 우여곡절은 좀 있었지만 일단락됐고 네. 향후에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 관계는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전망을 하세요? 이미 저는 이거 당직 인선과 관련된 그 갈등이라고 하는 건요. 애초에 꺼리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대표가 취임하면은 당연히 새로 인선하는 게 맞는 건데 그거를 갖고 갈등이 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둘 간의 관계가 삐그덕거리고 있다는 걸 방증하는 것이다. 뭐 결말은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또 윤핵관 측에서 얼마나 이제 괴롭히느냐 문제였는데 괴롭힐 만큼 괴롭히고 이제 일주일 만에 풀어준 겁니다. 네. 자, 개혁신당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나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이른바 노란봉투법 반대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여하튼 국민의힘과 같은 입장 이제 보이고 있어요. 네. 향후에 국민의힘과의 정책적 뭐 협력 가능성이랄까요? 뭐 이런 것도 열려 있습니까? 저는 이거는 뭐 저희가 지금까지 개혁신당이 한 행보 중에서 국민의힘이랑 정책적 결이 비슷한 것도 있었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큰 틀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것에 주력해왔고 주력할 겁니다. 그래서는 아마 범야권 7당의 협력이 더 자주 보일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인사하는 거 보면은 정말 한심하다 소리가 나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지금 장관으로 다시 등장하신다든지 이런 거는 대통령께서 취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정부에서는 30대 장관도 많이 보게 될 것. 30대는커녕 따블도 넘어가지고 70대 장관을 지금 이제 막 임명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약간 의외입니다, 저는. 예. 네. 자, 이번 질문은 약간 민감할 수도 예. 있어요. 이준석 의원님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향후 어떤 관계 가져갈지도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차기 대선에서 좀 많이 남긴 했습니다. 네. 결국 한 대표와 이 의원 관계가 범보수 진영 최대 변수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준석 의원님 본인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뭐 한동훈 대표랑 제가 뭐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지만은 네. 최근에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몇 가지 증언을 했던 것이 네. 예전에 한동훈 대표가 장해찬 전 최고위원한테 이준석 좀 대신 공격해달라고 이렇게 자료도 전달하고 했다는 얘기를 장해찬 전 최고위원 증언했는데요. 네.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보기 안 좋아 보입니다. 예, 이게 만약에 협력적 관계다 되든지 아니면 그래도 국민들이 봤을 때 눈살 안 찌푸릴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머리는 자기가 깎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야죠. 그거를 뭐 자기가 깎는. 그게 왜 다른 사람한테 그런 걸 왜 줍니까? 이게 사실 이준석한테 뭐라 하는 거는 본인이 직접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드리고 싶었던 질문 조금 직설적으로 네. 여쭤보면 네. 지금도 많이 남긴 했는데 네. 지금 이제 의정 활동 막 시작하셨잖아요. 네. 정치하신 지는 꽤 되셨고 네. 정치하시면서 대선이라는 걸 이제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 네. 그렇다면 본인의 어떤 그 포지션으로 범여권도 고려하고 계시는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대선은 어차피 국민들이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고 네. 그거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제가 움직일 테고요. 당연히 그런 아주 훌륭한 어떤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저도 참여해야겠죠. 그런데 여권이라는 것이 이제 무슨 의미인가를 봐야 될 텐데요. 네네. 저는 보수적 자유주의자라고 보통 저를 얘기합니다. 여권이 그런 움직임에 걸맞게 만약 운영된다 그러면은 그것도 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여권이 보여주는 모습은 전체주의적 검사주의 일방주의입니다. 저는 이거는 호환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국민의힘에 있으면서도 확인했고 지금도 바뀐 게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검사 1이 마음에 안 드니까 검사 2를 내세워야지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는 호환성이 앞으로도 별로 안 높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뭐 가능성은 완전히 덮지는 않았지만 가능성이 낮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여당에서 선거 때마다 하는 얘기가 우리 뽑아주면 이재명 감옥에 보낼게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대한민국을 발전시킬지에 대한 담론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저는 그 상황에서는 글쎄요. 저는 뭘 갖고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가 약간 아직까지는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자,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해서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당장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특검법 발의하라 이렇게 압박을 했어요. 네. 그 연임이 확실시되는 이재명 전 대표의 그 스탠스하고 조금 이제 차이가 나긴 하는데 네. 여튼 우리 의원님 보시기에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기간 중 제안했던 제3자 추천 해병대원 특검법 네. 발의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엄청나게 발의 안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또 이제 민주당이 못 받을 만한 법을 만들어낼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거다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이제 권성동 의원님이 계속 이제 뭐 그 공익제보자 역할을 했던 김규현 변호사와 민주당의 결탁설 같은 걸 이야기하면서 네. 그런 부분을 지적하시는 걸로 봐가지고 아마 뭐 그런 내용까지 같이 수사하는 특검 이런 식으로 약간 민주당이 받기 어려운 특검을 만들어내가지고 네. 연피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봤을 땐 그런 거 하면 안쓰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한동훈 대표가 대법원장 추천 얘기, 제3자 추천 얘기했던 거 정도만 내용에 담아가지고 한번 국회에서 논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대법원장은 약간 좀 이상하긴 한 게요.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면은 나중에 결국에는 대법원이 어쨌든 판사들이 나중에 그 특검의 기소한 것을 또 판결을 내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대법원장이 사실상 그 특검과 판사를 동시에 이제 관할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준석 의원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하람 원내대표가 미국 출장에서 돌아오면 한동훈 대표 안 그대로 또 혹은 비슷하게 특검법 발의해 보게 하겠다는 얘기하셨어요. 예. 개혁신당이 일단 먼저 치고 나간다는 그런 뜻입니까? 천하람 원내대표는 개혁신당의 안으로 이제 대한변협 회장이 추천하는 안을 이제 얘기했는데요. 네네. 근데 뭐 크게 다르지 않다면은 한동훈 대표가 만약 의지만 있다면은 그리고 지금 의지가 있으면 벌써 법안 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주일 지나 좀 감감무소식인 거 보니까 개혁신당이 그럼 그 한동훈 대표가 말한 내용을 토대로 내보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사실 그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는 좀 민망하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빨리 알아서 좀 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잘한 점. 예. 그리고 미흡한 점, 그래서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으면 짤막하게 어떤 게 있을까요? 한마디로. 저는 뭐 외교적 관점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서방 세계 국가들이나 아니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던 것에는 네. 그 방향성에는 어느 정도 좋은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그게 결론적으로 일본과의 관계나 이런 데 있어가지고 좀 실익이 없는 퍼주기식으로 비춰지고 이런 것들은 좀 개선해야 될 점이고요. 윤석열 정부가 대신 이제 여러 가지 민생 아젠다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약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생 아젠다. 예. 자, 최근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활동 공식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개혁신당은 총선 전에 예. 대통령 배우자 지원과 의전 법적 근거 명문화한 대통령 배우자법 제정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예. 자, 이제 대통령 부인을 고위공직자로 간주하면서 국정 개혁은 견제한다 이런 지지죠. 그 그렇습니다. 계속 추진되는 겁니까? 해야죠. 그리고 이제 천하람 의원이 운영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계속 논의해야 되는데 사실 그 제2부속실은 뭐 대단한 것이냐 자꾸 이제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데요. 지금 김건희 여사가 제2부속실은 없다고 해가지고 어떤 지원도 안 받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소위 1부속실이 한 데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제2부속실을 만들겠다는 얘기가 그냥 혹시라도 많은 사람이 의심하는 것처럼 코바나 콘텐츠 출신 사람들 공무원 만들어주는 그런 변화가 아니기를 기대하는 거고요. 특별감찰관을 받아야죠. 야당 추천하는 인사로. 그래야지만이 국민들이 김건희 여사가 조금은 지금 의심받던 점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별감찰관.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예. 앞으로 이제 계획 여쭤보는 건데요. 예. 22대 국회에서 내가 이것만은 꼭 하겠다 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우선 저희 개혁신당이 경기 남부 지역인 동탄에서 이제 처음 지역구역을 배출했는데요. 네. 사실 이 젊은 세대가 많이 사는 이 지역, 젊은 세대 아젠다들을 국회 내에서 입법으로 풀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국회가 비생산적입니까? 지금 매번 양당이 싸우는 거는 우리가 상대를 감옥에 보내겠습니다. 이거 하나 가지고 하고 있는 건데요. 그걸 넘어서는 정책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